이란 사태 준내전 단계 진입. 왜 이번은 다른가? 이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던 시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2022년에도 히잡 문제로 큰 시위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는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히잡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불만, 즉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가 히잡이나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서입니다. 빵값이 2배로 뛰고 월급을 받아도 다음 날이면 그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준내전 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전이라는 말이 너무 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청사가 점령당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방 소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시위대가 단순히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경찰서를 점거하고 시청 건물에 들어가서 그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지방 도시에서 시민들이 시청과 경찰서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던 공무원들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그 지역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헤란 같은 대도시에서는 아직 정부가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의 작은 도시들에서는 이미 중앙정부의 명령이 먹히지 않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시위대가 정부 건물을 점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지역의 행정과 치안을 자기들이 맡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는 누가 할 것인가, 범죄가 발생하면 누가 처리할 것인가, 이런 일상적인 문제들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위대가 조직한 주민위원회 같은 곳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지역 통제권 이양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이란 정부의 영토지만 실제로는 정부 말을 듣지 않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내전은 이렇게 시작된다. 혹시 시리아 내전이나 리비아 내전을 기억하시나요? 그 나라들도 처음에는 평화로운 시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과 반군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나뉘기 시작했고 결국 전면적인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내전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중앙정부의 명령이 전국에서 동시에 작동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정부가 이 시위를 해산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그 명령이 실행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무시되는 상황. 바로 이 순간이 내전의 초기 단계로 들어가는 문턱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란은 바로 그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본론사 왜 준내전이라고 부르는가? 그렇다면 왜 내전이 아니라 준내전이라고 할까요? 아직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처럼 정부군과 반군이 탱크와 대포로 싸우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 지금은 내전 직전 단계입니다. 마치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한 상태와 같습니다. 당장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속도입니다. 과거 시리아나 리비아는 몇 개월에 걸쳐 서서히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몇 주 만에 급격하게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빠르게 무너지면서 모든 일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삶은? 이런 상황에서 일반 이란 국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빵을 사러 가면 어제보다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은행에 저축해둔 돈은 날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박함이 시위의 성격을 바꿔놓았습니다. 2022년 히잡 시위 때는 중산층 젊은 여성들이 주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자, 빈민, 실직자, 심지어 하급 공무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에서 정부 통제력을 잃은 지역이 더 늘어나는가? 만약 대도시까지 이런 현상이 확산된다면 이란 정부는 사실상 나라를 통치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둘째, 경찰과 군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직까지는 혁명수비대라는 엘리트 부대는 정부 편에 서 있지만 일반 경찰들 사이에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군인들까지 시위대 편으로 넘어간다면 정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어떻게 개입하는가? 현재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이란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앞으로 몇 주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란 사태 공권력 이탈 현상,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이유가 국민들의 시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아무리 큰 시위가 일어나도 군대와 경찰이 정권 편에 서 있으면 정권은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위 규모가 크지 않아도 군대와 경찰이 등을 돌리면 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쉽게 말해서 총을 든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서느냐가 정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찰과 보안군, 즉 공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수비대와 일반 경찰의 차이. 먼저 이란의 보안 조직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란에는 두 종류의 무력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혁명수비대입니다. 이들은 엘리트 조직으로 최고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대우를 받고 각종 특권을 누리며 이란 경제의 큰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이나 특수부대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일반 경찰과 하급 보안군입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직접 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월급도 적고 특권도 없습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문제는 바로 이 두 번째 그룹, 즉 일반 경찰과 하급 보안군에서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명령을 거부하는 경찰들.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 지방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급자가 경찰들에게 시위대를 해산시켜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그 자리에서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국민입니다. 우리 가족도 저 시위대 속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시위대 앞에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찰서에서는 경찰관들이 집단으로 근무를 거부하고 시위대에게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막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경찰들이 등을 돌리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 붕괴 때문입니다. 경찰관 월급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받던 월급으로 가족 4명이 한 달을 살 수 있었다면 올해는 2주밖에 못 삽니다. 물가가 2배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관도 사람입니다.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학용품을 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급자가 거리로 나가서 시위대를 진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시위대 속에는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 어쩌면 자기 이웃이나 친척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이때 경찰관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을 때려야 하지? 나도 저들과 똑같이 힘든데? 역사가 증명하는 패턴. 이런 현상은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1989년 루마니아입니다.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24년간 루마니아를 철권 통치했습니다. 비밀 경찰이 곳곳에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 감옥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1989년 12월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는 군대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총구를 시위대가 아니라 하늘로 향했습니다. 어떤 부대는 아예 시위대 편에 섰습니다. 그 순간부터 차우셰스쿠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72시간 만에 그는 체포되었고 크리스마스 날 처형되었습니다. 24년 독재가 단 사흘 만에 끝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루마니아 군인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과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독재에 지쳐 있었습니다.
SNS가 만드는 연쇄 효과. 오늘날에는 과거와 다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SNS입니다. 한 경찰관이 시위 지지를 표명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그것을 수백만 명이 봅니다. 다른 경찰관들도 그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용기를 냈구나.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심리적 연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용기를 내지만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경찰관들이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란 정부는 이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들은 계속 퍼지고 있고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왜 버티는가? 그렇다면 혁명수비대는 왜 아직 정권 편에 서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잃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은 이란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석유, 건설, 통신 등 주요 산업의 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권이 무너지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혁명수비대도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꼭대기에 있는 장군들은 부자지만 밑에 있는 말단 병사들은 일반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혁명수비대의 하급 병사들까지 동요하기 시작하면 이란 정권을 지킬 마지막 방패마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권력 이탈이 의미하는 것. 정치학 교과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재 정권의 붕괴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공권력의 충성도이다. 지금 이란에서 그 충성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직 혁명수비대는 버티고 있지만 일반 경찰과 하급 보안군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 균열이 확대되면 정권 붕괴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루마니아가 72시간이었고 이집트가 18일이었습니다. 이란은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총을 든 사람들이 더 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정권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란 사태 경제 붕괴의 치명성, 혁명의 진짜 동력은 배고픔이다.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념이나 종교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먹고 살 수 없을 때, 가족이 굶주릴 때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프랑스 혁명도 따지고 보면 빵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말이 앙투아네트의 말이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그 말 한마디가 굶주린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잡이나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리아라 폭락, 숫자로 보는 재앙. 먼저 이란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이란의 화폐 단위는 리알입니다. 2015년만 해도 미국 달러 한 달러에 이란 리알 3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러에 리알 50만이 넘습니다. 약 17배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저축해 두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후에 그 통장을 확인했더니 돈은 그대로 1,000만 원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10년 전에 60만 원어치밖에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란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노후 자금이 이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됩니다. 50% 물가 상승, 장바구니의 공포.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식 물가 상승률은 연 50%가 넘습니다. 이게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작년 1월에 빵 한 개가 1,000리알이었다면 올해 1월에는 1,500리알입니다. 우유 한 팩이 2,000리알이었다면 지금은 3,000리알입니다. 1년 사이에 모든 것이 1.5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작년에 빵 한 개가 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원이 된 것과 같습니다. 식당 한 끼가 8,000원이었는데 이제는 12,000원입니다.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이 매달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달에 3,000원이던 빵이 다음 달에는 3,200원, 그 다음 달에는 3,500원이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산층의 몰락. 가장 비극적인 것은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이란에도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작은 아파트를 사고
조금씩 저축하며 살아온 평범한 중산층이 있었습니다. 한 이란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20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월급을 받아 두 아이를 키우고 주말이면 가족과 외식도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국내 여행도 다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월급으로는 한 달 식비도 부족합니다.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저축은커녕 빚을 내서 생활합니다. 큰아이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했습니다. 이것이 이란 중산층의 현실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게을렀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국가 경제가 무너지면서 함께 추락했습니다. 경찰도 굶주린다. 앞서 공권력 이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경찰과 보안군이 정권에 등을 돌리는지 이제 더 분명해집니다. 이란의 하급 경찰관 월급은 약 1,500만 리알 정도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30달러, 우리 돈으로 4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 월급이 4만 원입니다. 물론 이란 물가가 우리보다 싸다고 해도 이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찰관들이 부업을 뛰거나 아내가 일을 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권을 지킬 동기가 있을까요? 정권이 자기에게 뭘 해줬습니까? 제대로 된 월급도 못 주면서 시위대를 진압하라고 명령만 합니다. 혹시 진압하다가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강압 비용이 통제 비용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에게 시위를 진압하라고 강요하는 비용이 그들에게 충성심을 유지시키는 비용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이념은 배고픔을 이길 수 없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1979년 이슬람 성직자들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념과 종교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4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혁명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슬람 혁명은 역사책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현재의 가난과 절망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년층, 심지어 노년층까지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혁명을 했던 이유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념이나 종교는 배불리 먹고 있을 때나 힘을 발휘합니다. 배가 고프면, 가족이 굶주리면 아무리 숭고한 이념도 무력해집니다. 미국 제재의 역할. 물론 이란 경제가 이렇게 무너진 데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란산 석유를 사는 나라를 처벌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은행을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석유를 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석유는 이란 경제의 핵심입니다. 석유 수출이 막히자 외화가 부족해졌고 외화가 부족하니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아라 가치가 폭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재만으로는 정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북한도 수십 년간 제재를 받고 있지만 정권은 여전합니다. 이란이 위험한 이유는 제재로 인한 경제 붕괴가 국민 전체, 특히 정권을 지탱해야 할 공권력까지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존 본능이 만드는 혁명. 정리하겠습니다. 이란 사태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히잡이나 민주주의 같은 추상적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내일 먹을 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밥을 먹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종류의 봉기입니다. 이념을 위한 투쟁은 타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투쟁은 타협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 아니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선택지가 둘 뿐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어떤 정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란 정권이 지금 직면한 것이 바로 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란 사태, 미국의 군사 압박, 외부 압력이 더해지는 순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란 내부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경제 붕괴, 공권력 이탈, 지역 통제력 상실, 이것만으로도 이란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부 압력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누군가 밖에서 벽을 더 세게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말뿐인 협박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실제로 군사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발언의 진짜 의미.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언뜻 들으면 인도주의적 발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란 지도부를 향한 아주 구체적인 협박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이 탱크를 끌고 나와서 시위대를 짓밟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당신들의 지휘부를 폭격할 명분을 얻게 된다. 조심해라. 이것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과격하게 나오면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제거할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B-2 폭격기, 보이지 않는 위협.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실제로 전략 무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이 폭격기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2는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폭격기 중 하나입니다. 이 비행기의 특징은 스텔스 기능입니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폭격기는 정밀 타격 능력이 뛰어납니다. 건물 하나, 심지어 건물 안의 특정 방 하나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핵심 목표만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이 B-2를 중동 지역, 특히 이란과 가까운 기지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를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전략 거점의 활용.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디에고 가르시아 섬입니다. 이곳은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인데 미군의 중요한 전략 기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왜 이곳이 중요할까요? 위치 때문입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이란까지는 폭격기로 몇 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게다가 이 기지에는 대형 폭격기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고 엄청난 양의 폭탄과 미사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큰 작전을 할 때는 항상 이 기지를 활용합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 때도 아프가니스탄 작전 때도 이곳에서 폭격기가 출격했습니다. 지금 이 기지의 활동이 부쩍 늘어났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폭격기 이착륙이 잦아졌고 무기 보급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참수 작전이란 무엇인가?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면전이 아닙니다. 이란 전체를 점령하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참수 작전입니다. 이 용어가 좀 무섭게 들리실 수 있는데 군사 용어로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참수 작전이란 적의 머리, 즉 지휘부만 제거하는 작전입니다.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자르면 몸통은 저절로 무력해지듯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와 핵심 사령관들을 제거하면 그 나라의 저항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들이 있을까요? 첫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관저와 집무실입니다. 둘째, 혁명수비대 사령부 건물입니다. 셋째, 주요 군사기지의 지휘시설들입니다. 이런 곳들을 정밀 타격하면 이란의 지휘체계가 마비됩니다.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어지거나 명령을 전달할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심리전, 실제 폭격보다 중요한 것. 사실 미국의 진짜 목표는 실제로 폭격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압박입니다. 이란 지도부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지금 국내에서는 시위가 격화되고 경찰마저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합니다. 여기에 미국이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언제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비행기가 지금 이 순간 자기 머리 위를 날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혹시 지금 폭격기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깰 것입니다. 회의를 하다가도 이 건물이 타격 목표에 들어있는 건 아닐까? 걱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전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공격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극도의 불안 상태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란의 선택지를 좁히는 전략. 미국의 군사 압박은 이란에게 선택지를 제한합니다.
원래 이란 정권은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강경 진압입니다. 탱크를 동원해서 시위를 완전히 짓밟는 방법입니다. 둘째, 부분적 양보입니다. 경제 지원을 약속하고 일부 개혁을 하면서 시위를 진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셋째, 협상입니다. 반대파와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타협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 위협은 첫 번째 선택지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란이 강경 진압을 선택하면 그 순간 미국은 군사 개입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란 정권은 둘째나 셋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커져서 부분적 양보로는 진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습 가능성은? 그렇다면 미국이 정말로 이란을 폭격할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도 이란과의 전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강대국이고 전쟁이 벌어지면 그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한적 타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란이 시위대를 대규모로 학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혁명수비대 사령부 하나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경고 타격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다음번에는 더 중요한 목표를 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런 방식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2020년에 이란의 솔레이마니 장군을 드론으로 제거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팎에서 조여오는 압박. 정리하겠습니다. 이란 정권은 지금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경제 붕괴와 시위로 무너지고 있고 밖에서는 미국의 군사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군사력으로 이란 지도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 강경 진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너희가 과격하게 나오면 우리는 너희를 제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B-2 폭격기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이것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 압력이 내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으로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이란 사태 망명 시나리오. 독재자의 마지막 선택. 여러분, 역사상 많은 독재자들이 무너지는 순간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싸우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도망쳐서 목숨을 보존할 것인가. 1979년 이란의 마지막 왕 팔레비는 망명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그 다음 파나마로, 마지막에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참했지만 최소한 목숨은 건졌습니다. 반대로 1989년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는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그는 72시간 만에 재판을 받고 총살당했습니다.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이 두 가지 운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망명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망명설이 나온다는 것의 의미.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망명 가능성이 언론에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망명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신문에 나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체로 정권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이란은 강력한 독재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의 망명을 논한다는 것은 내부에서도 이미 이 정권은 끝났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정보기관 관계자들, 외교관들, 심지어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에서 쥐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메네이는 누구인가? 알리 하메네이는 1989년부터 35년간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왔습니다. 올해 85세입니다. 그는 단순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란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자리입니다.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군대를 지휘하고 법원을 통제하고 언론을 감시합니다. 사실상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첫째, 그는 이미 고령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위기를 헤쳐나갈 체력이나 정신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둘째, 그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들과 손자들이 있습니다. 정권이 무너지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차우셰스쿠처럼 온 가족이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그는 막대한 재산을 해외에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재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어딘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선택지. 그렇다면 하메네이가 망명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전문가들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꼽습니다. 역사적으로 중동 독재자들의 마지막 피난처는 러시아였습니다. 왜 러시아일까요? 첫째, 러시아는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싫어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러시아에게는 외교적 카드가 됩니다. 둘째, 러시아는 이란과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무기도 팔고 경제 협력도 했습니다. 하메네이는 푸틴과 개인적으로도 관계가 있습니다. 셋째, 러시아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미국이 하메네이를 인도하라고 요구해도 러시아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시리아의 독재자 가족들도 러시아로 도피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어느 고급 아파트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것, 처형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이 흔들리면, 망명이 현실화되려면 어떤 상황이 필요할까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수도 테헤란의 통제력 상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 소도시들에서만 정부 통제력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여전히 정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수도를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테헤란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시위대가 정부 청사 쪽으로 몰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2011년 이집트에서 독재자 무바라크가 쫓겨날 때도 그랬고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야누코비치가 도망갈 때도 그랬습니다.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포위하면 독재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남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시위대를 학살하거나 아니면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메네이가 첫 번째를 선택하면 미국이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즉 도망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공항이 막히면 끝이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 하메네이의 탈출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테헤란 공항 활주로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사일이나 폭탄으로 활주로에 큰 구멍을 내면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없게 됩니다. 활주로를 수리하려면 최소 며칠은 걸립니다. 그 시간이면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만약 하메네이가 이제 도망가야겠다고 결심하고 공항으로 향했는데 그 순간 미군 미사일이 활주로를 파괴한다면 그는 공항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곧 시위대나 반란군이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것은 차우셰스쿠가 겪었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도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가려다가 조종사가 거부하면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미국이 이런 옵션을 검토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란을 압박하는 것을 넘어서 하메네이 개인의 운명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망명 vs 최후 저항의 딜레마.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민일 것입니다. 망명을 선택하면 목숨은 건지지만 역사의 비겁한 도망자로 기록됩니다. 자신이 평생 설교했던 이슬람 혁명 정신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를 도망친 비겁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저항하면 순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85세 노인이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35년간 독재를 하면서 쌓아온 업보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결정을 내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 선택할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권력 공백의 위험. 만약 하메네이가 정말로 망명한다면 이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 정치 시스템 전체의 정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권력 공백을 만듭니다. 누가 다음 지도자가 될까요? 혁명 수비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까요? 아니면 개혁파가 권력을 잡을까요? 시위대가 임시정부를 세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합니다. 역사를 보면 독재자가 사라진 후 내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비아가 그랬고 예멘이 그랬습니다. 여러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란은 8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동의 강대국입니다. 만약 이란이 내전에 빠지면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기다리며 망명 시나리오가 거론된다는 것은
이란 사태가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메네이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팔레비처럼 살아서 도망갈 것인가, 차우셰스쿠처럼 끝까지 싸우다 죽을 것인가. 그의 선택이 무엇이든 이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내부의 경제 붕괴, 공권력 이탈, 그리고 외부의 군사 압박.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곧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 체제 붕괴의 결정 구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벽에 금이 가고 기둥이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2단계에서는 아직 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쪽 기둥이 무너지면 다른 기둥에 하중이 더 실리고 그러면 그쪽도 무너지고 결국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문제만 있을 때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가 동시에 터지면 그리고 그 문제들이 서로 악순환을 만들면 그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란이 바로 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체제 붕괴의 결정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내부 압력, 세계의 폭탄. 먼저 이란 내부에서 터지고 있는 세 가지 위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경제 붕괴입니다. 리아라 가치는 바닥이고 물가는 50%씩 오르고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폭탄은 공권력 이탈입니다. 경찰과 하급 보안군이 지난 명령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폭탄은 지역 통제력 상실입니다. 지방 소도시들에서 정부의 명령이 먹히지 않습니다. 시위대가 정부 청사를 점거하고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다면 아직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악순환의 고리.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니까 경찰들이 월급을 받아도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경찰이 진압을 안 하니까 시위대가 더욱 대담해집니다. 정부 청사까지 점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지방 도시가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니까 그곳에서 세금이 거치지 않습니다. 정부 재정이 더욱 악화됩니다. 그러면 경찰 월급을 더욱 제대로 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서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한 가지만 해결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외부 압력 마이너스 미국이라는 변수. 여기에 외부 압력이 더해집니다. 미국의 군사 위협입니다. 이란 정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안에서는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밖에서는 미국이 폭격기를 배치하고 유혈 진압하면 공습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지를 극도로 제한합니다. 원래 독재 정권이 위기에 처하면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무력 진압입니다. 탱크를 끌고 나와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입니다. 중국이 1989년 천안문에서 그렇게 했고 시리아가 2011년 내전 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잔인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미국이 개입할 명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B-2 폭격기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 정권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쓸 수 없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로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앞으로 2주에서 4주가 결정적입니다. 왜 이 시기가 중요할까요? 여러 요소들이 동시에 임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식량 부족이 심각해지는 시기입니다. 겨울이고 농산물 생산이 줄어드는데 수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식량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시위가 더욱 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평화 시위에서 폭력 시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혁명 수비대의 충성심이 시험받는 시기입니다. 하급 병사들도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도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명령을 따를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터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체제 붕괴의 순간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내부 붕괴입니다. 보안군 이탈이 더욱 확대됩니다. 일반 경찰을 넘어서 혁명수비대 하급 장교들까지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도 테헤란의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시위대가 테헤란 중심부로 몰려들고 정부 청사와 대통령궁을 포위합니다. 하메네이와 핵심 인사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공항으로 도망가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은 루마니아 시나리오입니다. 빠르고 폭력적이며 예측 불가능합니다.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외부 개입입니다. 이란 정권이 절망적으로 무력 진압을 시도합니다. 탱크가 거리로 나오고 시위대에게 발포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 순간 미국이 개입합니다. B-2 폭격기가 혁명수비대 사령부를 타격합니다. 지휘체계가 마비됩니다. 혼란 속에서 반정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것은 리비아 시나리오입니다.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정권이 강제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진압 불가능 단계. 사실 어떤 시나리오든 핵심은 같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미 진압 불가능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진압 불가능 단계란 무엇일까요? 정권이 더 이상 물리력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경찰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따를 사람이 부족합니다. 시위대는 너무 많고 너무 분노해 있고 너무 절박합니다. 총을 쏘면 잠시 물러나지만 곧 다시 돌아옵니다. 역사를 보면 이 단계에 들어간 정권은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도, 튀니지의 벤 알리도,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도 모두 이 단계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란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너지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무너지느냐입니다. 무너진 후의 이란. 그렇다면 이란 정권이 무너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평화로운 권력 이양입니다. 반정부 세력이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선거를 실시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란은 복잡한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인,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인 등 여러 민족이 있고 시아파와 수니파도 섞여 있습니다. 정권이 무너지면 권력 공백이 생기고 여러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란은 중동의 강대국이고 시리아, 레바논, 예멘, 이라크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혼란에 빠지면 이 모든 나라들도 흔들립니다.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45년간 지속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부의 경제 붕괴, 공권력 이탈, 지역 통제 상실, 그리고 외부의 군사 압박.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더 이상 시위를 진압할 능력도, 경제를 회복시킬 능력도, 국민의 충성을 되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막혔습니다. 앞으로 몇 주가 결정적입니다. 보안군의 대규모 이탈이 일어날까요?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까요? 하메네이가 망명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다른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란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체제 붕괴의 결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역사책에 새로운 장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